내 이름은 오키타 요코, 15살 중학생이다. 오늘은 내 가족들이 일으킨 소동에 대해 얘기하려고 한다. 우리 집은 편모 가정이라 나는 어렸을 적부터 아빠 없이 자랐다. 그래도 중학교 2학년 때까지는 나름 행복하게 살았는데 갑자기 엄마의 재혼 소식이 들려왔다. 거기다 재혼 상대는 2살 위에 딸도 있었다. 하루아침에 새 식구가 생겼다. 거기까지는 아무런 불만도 없었는데 그로부터 1년이 지나 내가 중학교 3학년이 된 무렵에 집에 아직도 안 오니? 미안 엄마, 도서관에서 공부 중이야. 그런 말 못 들었는데? 나가기 전에 말하고 나갔는데? 엄만 못 들었어. 네가 착각했나 보지. 그런가 봐. 미안해. 어쨌든 지금 빨리 와서 저녁밥 준비 좀 해. 오늘 저녁은 이미 차려놓고 나왔는데? 그렇긴 한데 시오미가 오늘은 고기 먹고 싶대. 언니가 어제 새우그라탕 먹고 싶대서 그거 만들었는데? 마음이 바뀌었나 보지. 잔말 말고 언니가 먹고 싶대니까 빨리 와서 밥 차려. 알겠어. 그럼 장도 봐야 하니까 시간 좀 걸릴 거야. 뭐? 시오미는 지금 배고프다는데? 근데 냉장고에 고기가 없어서. 하여간 쓸모없다니까. 이 대화에서 알 수 있듯이 우리 집 요리 담당은 나다. 요리뿐만 아니라 청소랑 빨래 같은 집안일을 전부 도맡고 있다. 온갖 집안일이 전부 내 차지가 됐는데 새언니인 시오미는 손끝 하나 까딱 안 한다. 엄마와 아빠는 나한테만 이런 잡일을 시킨다. 그 이유는 새언니가 모두가 인정할 정도로 예쁘기 때문이다. 그래서 언니의 친아빠인 새아빠는 물론 엄마까지 언니를 편애하게 되었다. 그래서 나는 이 집에서 가정부 취급이나 받고 있다. 가족들은 엄청난 양의 집안일을 내게 떠넘겼고 그래서 학교 생활에도 영향이 가기 시작했다. 담임 선생님도 어딘가 이상했는지 이런저런 질문을 던지기 시작했다. 오키타, 잠깐 시간 괜찮니? 네, 무슨 일이세요? 갑자기 연락해서 미안해. 선생님이 신경 쓰이는 게 있어서. 제가 자주 지각하는 거요? 맞아. 제가 아침에 잘 못 일어나서 죄송해요. 늦잠 때문에 그런 거니? 좀 창피한데 맞아요. 근데 1, 2학년 땐 개근상 받았잖니. 갑자기 아침잠이 많아진 거야? 그리고 매일 피곤한 얼굴로 등교하길래 무슨 일 있나 싶어서. 아니에요. 그냥 마음이 좀 해이해졌나 봐요. 그렇게 말하는 것 치곤 평소엔 똑부러지는데? 내 담임인 아키요시 유노 선생님은 늘 열정이 넘치셔서 학생들에게 인기도 많다. 그래서 요즘 내 모습에 의문을 품으셨나 보다. 실은 늦잠 자서 늦는 게 아니라 아침 식사를 준비하고 언니 도시락을 싸고 가끔은 빨래랑 청소도 해야 해서 아무리 애를 써도 지각하고 만다. 그리고 나랑 새언니는 당연히 이렇게 삐뚤어진 가정 환경에서 사이가 좋을 리 없다. 내 옷장에 있는 가을 코트 말이야. 오늘 저녁까지 다림질 해놔. 오늘 저녁? 안 돼. 뭐? 왜? 오늘 평일이니까 나도 지금 학교거든. 학교 끝나고 바로 달려가도 저녁까진 못해. 조퇴해. 그럼 저녁까지 할 수 있잖아. 조퇴를 내 맘대로 할 수 있는 게 아니잖아. 생리통이나 감기라고 대충 둘러대면 되지. 진짜 머리 안 돌아가네. 어디 아프다는 변명은 벌써 저번 주에 썼어. 그때도 언니가 뭐 사달라고 해서 그랬잖아. 잊었어? 그랬니? 조퇴해도 괜찮아. 어차피 그냥 대충 넘어갈 텐데. 잔말 말고 저녁까지 다림질 해놔. 오늘 밤에 남자친구 만나야 하니까. 안 그래도 지각이랑 조퇴 때문에 선생님이 연락까지 했어. 그리고 나 올해 수험생이야. 네 사정 안 궁금해. 그냥 해. 안 하면 엄마 아빠한테 이를 거니까 각오해. 이렇게 새언니는 나를 전속하녀처럼 부려먹는다. 물론 언니를 거역하면 부모님한테 엄한 벌을 받기 때문에 어쩔 수 없다. 그런 집에서 자랐으니 내 목표는 당연히 고등학교 졸업 후 집을 나오는 것이다. 그날만을 위해 하루하루를 버티고 있다. 하지만 그 작은 꿈마저 산산조각이 나고 말았다. 저기 엄마, 내일 학부모 상담날인데 올 수 있어? 아, 참 그랬지. 그거 꼭 가야 하니? 진로 상담도 해야 해서 와야 돼. 진로 상담? 아, 그러고 보니 너한테 할 말이 있는데. 뭔데?
고등학교 진학 포기하렴. 뭐? 저번에 시오미가 학비가 비싼 사립대학에 가고 싶댔거든. 너도 이 일 시작해서 언니 학비 좀 보태줘. 농담으로 하는 말인 줄 알았는데 진짜였다. 엄마 아빠는 정말로 날 고등학교에 보내지 않고 언니의 학비를 위해 일을 시킬 생각이었다. 너무도 심한 취급에 눈물이 났다. 이런 집구석 한시라도 빨리 나가고 싶었지만 겨우 중학생이 집 나와 혼자 살 수 있을 리 없다. 차라리 선생님께 상담드릴까 했지만 좀 망설여졌다. 그 이유는 내가 중학교 1학년 때 가족 일로 고민하던 나는 그 당시 담임이던 이시다 선생님께 상담을 드렸는데 선생님 잠시 드릴 말씀이 있는데요. 왜 그러니? 실은 엄마가 재혼하셔서 새아빠랑 새언니가 생겼는데요. 그런데 새 식구들이랑 사이도 안 좋고 심지어 엄마까지 절 차갑게 대하셔서요. 오키타, 가족들 흉보면 못 써. 근데 정말 심각해요. 절 가정부 취급한단 말이에요. 새 식구가 생겨서 좀 낯설겠지만 그래도 가족이잖니. 잘 얘기해보렴. 어머님도 지금까지 널 힘들게 키워주셨는데 그런 말 하면 못 써. 네, 죄송합니다. 이렇게 내 말을 잘 들어주지 않았기 때문이다. 그래서 선생님께 얘기해봤자 소용없다고 생각했다. 다음날 엄마가 학부모 상담에 오지 않아서 결국 나랑 선생님 단 둘뿐이었다. 중학교 졸업 후 취직하겠다고 말했다. 하지만 상담이 끝나고 선생님에게서 이런 메시지가 왔다. 아까 얘기 진심이니? 네, 공부하기 싫어서 그냥 바로 취직하게요. 거짓말을 잘 못하는구나? 거짓말 아니에요. 늘 수업 끝나고 나한테 질문하러 오면서 점심시간에 매일 도서관에서 공부하는 것도 알아. 그런데 갑자기 공부하기 싫다고 취직을 한다니 선생님은 못 믿겠어. 이유야 어떻든 상관없잖아요. 선생님은 아무런 관계도 없으니까요. 그래, 선생님이 괜히 귀찮게 참견해서 미안해. 그래도 중학교 졸업하고 취직하겠다 말했을 때 꼭 울 것 같았거든. 아무리 봐도 자기 의지로 고등학교를 포기한 것 같진 않았어. 설령 그렇더라도 선생님이 할 수 있는 일은 없어요. 그럼 선생님 한번 믿어보고 결정해봐. 한 번 더 얘기해보자. 그래도 마음 안 바뀌면 더 이상 참견하지 않을게. 알았어요. 내일 휴일인데 잠깐 시간 좀 내줘. 이렇게 돼서 나는 휴일에 선생님을 만나 집안 상황을 전부 말씀드렸다. 또 그때처럼 가족 흉보지 말라는 말을 들을 게 뻔했지만 달리 의지할 사람도 없었다. 지푸라기라도 잡고 싶었다. 그러자 선생님은 생각지도 못한 조언을 해주셨다. 아까 한 얘기 말인데 혹시 부모님을 설득해야 하면 나도 도와줄게. 언제든지 말하렴. 네, 감사합니다. 선생님은 좀 특이한 것 같아요. 그러니? 오늘도 설마 기숙사가 있는 회사를 알려주시고 일하면서도 다닐 수 있는 학교를 소개해 주실 줄은 몰랐어요. 무슨 말을 들을 줄 알았는데? 가족 흉보지 말고 잘 말씀드려 보라는 말을 들을 줄 알았어요. 네 얘기를 들어보면 누구라도 그런 말은 못할 거야. 집안 사정은 사람마다 다르고 내가 참견할 문제는 아니지만 때로는 거리를 둘 필요가 있기도 하거든. 그래도 설마 제가 집을 나가는 걸 흔쾌히 도와주실 줄은 몰랐어요. 예상치도 못했지만 정말 기뻤어요. 학교에 들키면 큰일 날 수도 있겠다. 이제는 혼자 고민하지 말고 무슨 일이든 꼭 쌤한테 말해. 그렇다. 선생님은 내가 집을 나가 일하면서 학교도 다니는 계획을 제안해 주셨다. 얘기를 듣고 보니 일이 정말 잘 풀린 것 같아서 기뻤다. 부모님 허락을 받진 못하겠지만 만약 돈을 벌어 집안에 보탬이 된다면 이해해 주실 거라는 생각이 들기 시작했다. 하지만 가족들은 그런 생각을 너무도 쉽게 짓밟아버렸다. 어느 날 집에 오니 부모님이 말도 안 되는 얘기를 꺼내셨다. 못 견디고 집을 뛰쳐나간 나는 어쩔 줄 몰라 하며 선생님께 연락했다. 선생님, 저 이제 어떡하면 좋죠? 왜 그러니? 오늘 집에 갔더니 모르는 남자가 있었어요. 아빠의 지인인 것 같았는데. 그런데? 그 사람이 하는 가게에서 몸 파는 일을 하라고. 뭐? 부모님이 그러셨어?
네, 너무 무서워서 도망쳤어요. 졸업해봤자 미성년자는 그런 가게에서 일도 못할 텐데. 저도 그렇게 알고 있어요. 근데 그 남자 왠지 멀쩡한 사람은 아닌 것 같아요. 알겠어. 우선 우리 집에 오렴. 이렇게 된 이상 본때를 보여주겠어. 난 반신반의하며 선생님 댁에 신세를 지게 됐다. 그러고 나서 일이 엄청나게 빨리 진행됐다. 우선 선생님은 아동상담소에 연락해 부모님의 성적 학대를 신고했다. 그 뒤로 상담사와 만나고 경찰 신고까지 하며 일이 커졌다. 선생님의 증언 덕에 나를 향한 학대가 인정되어 부모님은 체포당했다. 정말 어안이 벙벙할 정도로 순식간이었다. 난 시설에서 보호받으며 생활하게 됐다. 다행히 고등학교에 다닐 수 있게 돼서 오히려 예전보다 훨씬 생활이 편해졌다. 그리고 시설에 가지 않고 친척 집에게 맡겨진 언니는 너 대체 무슨 짓을 한지는 알아? 미안해. 그래도 어쩔 수 없었어. 너 때문에 내가 어떤 꼴을 당했는지 알기나 해? 왜? 친척집 별로야? 최악이야. 방도 혼자서 못 쓰고 청소도 다 내가 해야 해. 밥도 군말 없이 주는 대로 먹어야 하고 불평 좀 했다고 꽥꽥 잔소리나 해대고 심지어 대학은 내가 학자금 대출받으라는 거야. 이건 완전 학대야. 언니는 그걸 학대라고 생각하는구나. 다른 의미로 참 대단하다. 뭐? 무슨 말이야? 그게 무슨 학대야. 다들 그러고 살아. 지금껏 오냐오냐 자라서 모르고 컸을 뿐이지. 그걸 학대라고 하는 언니가 이상한 거야. 시끄러. 너만 없었으면 이렇게 되지도 않았어. 이제 어떡할 거야? 난 이제 어떻게 사냐고. 나도 지금은 사정이 좋은 건 아니야. 고등학교는 겨우 다니고 있지만 나중에 대학교 학비를 마련할 수 있을까 싶고. 그래도 예전보단 지금이 훨씬 나아. 언니는 예전보다 불편하겠지만 지금 내 상황보다 훨씬 좋거든. 그런데 그런 것도 모르다니. 그렇게 금이야 오기야 큰 게 언니한테는 오히려 독이 된 거지. 뭐야, 누굴 가르치려 들어? 가정부 취급이나 받은 주제에 까불지 마. 그럼 이제 다시는 연락하지 마. 그래도 조금은 언니가 걱정됐는데 하지만 언니가 나한테 했던 짓 절대로 못 잊어. 네가 어떻게 좀 해봐. 우리 자매잖아. 너랑 자매였던 적 한순간도 없었거든. 그 뒤로 언니는 평범한 생활을 견디지 못하고 버릇없이 제멋대로 굴어서 친척들은 언니가 고등학교를 졸업하자마자 집에서 쫓아냈다고 한다. 그 뒤로 언니의 행방은 모르지만 온실 속 화초처럼 오냐오냐 자라서 사회에 나와 적응도 못하고 아마도 편하게 살기는 글렀을 거다. 부모님은 교도소에 가진 않으셨지만 여지껏 언니의 응석을 받아주느라 무리를 했는지 빚더미에 앉아서 결국 야반 도주를 했다고 한다. 나는 흔한 30대 주부 나나에라고 한다. 오늘은 나와 신우이 그리고 쓰레기 같은 남편 사이에 일어난 소동에 대해 얘기해 보려고 한다. 동갑 남편인 타츠오와는 직장에서 알게 되어 3년 전에 결혼했다. 아기는 가지고 싶었지만 쉽지 않았다. 신혼 당시에는 나도 일이 바빠서 남편과 시간이 겹치지도 않았고 아기를 가질 만한 상황도 아니었기 때문에 아기는 조금 안정되면 가지기로 했다. 하지만 3년이 지나 겨우 안정됐나 싶었는데 이미 부부 사이는 다 식어 있었다. 소위 말하는 권태기가 찾아와 부부관계도 거의 가지지 못했다. 언젠가는 회복될 거라고 생각했지만 점점 상황은 악화되어 갔고. 있잖아, 내일 저녁에는 조금 일찍 올 수 있어? 왜? 아까 연락이 왔는데 아야미가 회사에 합격했다고 하더라고. 그니까 축하해줄 겸 맛있는 것 좀 만들어 먹이려고. 아, 그러고 보니 취업 준비 중이라고 했지? 그니까 당신도 같이 축하해줘. 안 돼. 내일부터 출장 가거든. 출장? 나는 들은 적 없는데. 왜 네 허가를 받아야 하는 건데? 허가가 아니라 사전에 말하는 게 보통 아니야? 뭐 어때서 그래. 네 사정이 어떻든 출장은 가라면 가야지. 아무도 가지 말라고 말한 적 없거든.
하지만 부부라면 최소한의 소통은 해야 할 거 아니야. 네가 뭐 내 상사냐? 됐어, 그냥 다음에 부르지 뭐. 괜찮다니까. 나 신경 쓰지 말고 둘이서 축하하라고. 당신 친동생이잖아. 걔도 더 이상 오빠를 그리워할 나이도 아니잖아. 지금 그 얘기를 하는 게 아닐 텐데. 시끄러워. 하여튼 안 되면 안 되는 줄 알아. 항상 이런 식으로 작은 일로 싸우게 된다. 이런 대화가 메시지, 전화, 대면 가릴 것 없이 항상 일어난다. 대화 중에 나온 아야미는 남편보다 8살 어린 여동생, 즉 나에게는 시누이다. 대학교 4학년으로 우리 집 주변에서 자취를 하고 있다. 그녀와 나의 관계는 미안해. 그 인간 출장이었나 봐. 괜찮아요. 애초에 기대도 안 했는데 여보. 그렇게 친한 사이도 아니잖아요. 그래도 그렇지. 여동생이 취업했는데 관심도 없다니. 아니에요. 원래 남매가 그런 거죠 뭐. 그런가? 나는 항상 외동으로 지내와서 잘 모르겠어. 하지만 아야미가 시누이라고는 해도 내 여동생처럼 되어주어서 너무 기뻐. 저도 마찬가지예요. 나나에 씨 같이 요리도 잘하고 다정한 언니가 엄청 갖고 싶었거든요. 고마워. 모레 맛있는 거 만들어줄 테니까 기대하고 있어. 보다시피 나는 시누이를 엄청 귀여워하고 있다. 그녀 또한 나를 잘 따라주어 매우 사이좋은 관계를 유지하는 중이다. 그리고 다음 날 저녁, 나는 시누이 취업 축하 파티를 준비하고 있는데 전화가 걸려와 받았더니 청찬병력 같은 내용이었다. 나는 택시를 타고 바로 남편에게 연락했는데 당신 아야미 소식 들었어? 방금 전에 병원에서 남긴 음성 메시지 들었어. 교통사고라며? 맞아. 엄청 크게 다쳤나 봐. 나도 지금 병원으로 가는 중이야. 당신은 언제쯤 올 수 있어? 내일 아침 일찍 돌아갈 예정이야. 내일? 신칸센은 지금도 탈 수 있지 않아? 중요한 거래가 있다고. 내가 없으면 안 돼. 장난해? 여동생이 사고가 났다는데 일이 더 중요하다는 거야? 부재전화 음성 메시지 들었는데 중상이긴 해도 목숨에는 지장이 없다며. 내가 가봐야 할 수 있는 것도 없고 네가 가면 그걸로 충분하지. 지금 나 병원 도착했으니까 나중에 다시 얘기해. 내 남편이지만 정말 믿기지가 않는다. 크게 한바탕 하고 싶었는데 시누이가 더 우선이었기에 일단 보류하기로 했다. 다행히 시누이는 수술도 무사히 끝났고 의식도 돌아왔지만 사지까지 다 멀쩡한 수준은 아니었다. 방금 전에 아야미 수술 끝났어. 의식도 돌아왔고. 그렇구나. 다행이네. 근데 다리 부상이 너무 심해서 완치하려면 재활이 필요하대. 몇 년간은 휠체어 신세를 져야만 하나 봐. 아, 그래? 큰일이네. 취업도 이제 막 결정났는데. 그니까 일단 우리 집으로 데려와서 같이 살까 생각 중이야. 왜? 부모님 댁으로 보내면 되잖아. 시댁도 지금 아버님 혼자 지내시잖아. 아버님이 일도 힘들고 허리도 안 좋으신데 딸이라고는 해도 돌보기에는 한계가 있다고. 나도 바빠서 안 돼. 지금은 내가 재택근무하고 있으니까 기본적으로는 내가 돌볼게. 그니까 당신은 조금만 도와주면 돼. 아, 싫다고. 우리 집에 그런 손이 많이 가는 애를 들이는 건 안 돼. 절대 용납 못해. 도대체 어떻게 자랐길래 저렇게 차가운 인간이 되었을까? 그런 남자와 결혼한 내가 말하는 것도 웃기긴 하지만 정말 쓰레기가 따로 없다. 하지만 이런 일로 다툴 시간도 없어서 집으로 시누이를 부르는 건 포기했다. 시아버지의 도움을 받아 휠체어를 타고 있어도 살 수 있는 베리어프리 아파트를 빌려 그곳에서 지내게 했다. 다행히 내 업무는 컴퓨터만 있으면 어디서든 할 수 있어서 그렇게까지 불편한 점은 없다. 그 집에서 거의 동거하는 형태로 아야미를 돌보게 되었다. 그렇다고는 해도 나도 처음 해보는 일이라 힘들었다. 예를 들면 이런 실수도 있었는데. 언니, 지금 재활치료 끝났는데 도착했어요? 벌써 시간이 이렇게 됐네? 미안해. 일에 집중하다 보니까 시간을 체크 못했어. 지금 나갈 테니까 조금만 기다려줘. 라운지에서 쉬고 있으면 되니까 서두를 필요는 없어요. 정말 미안해. 2번 다시 이런 일 없을 거야. 신경 쓰지 마세요. 아니, 그보다 정말 무리 안 하셔도 돼요. 아빠한테 부탁하면 시설 같은 데도 들어갈 수 있으니까요. 그런 서운한 말 하지 마. 그야 힘든 부분도 없지는 않지만 내가 그렇게 하고 싶으니까 하는 거야. 정말 괜찮으신 거예요?
싫은 걸 억지로 하는 게 아니고 그 머저리 같은 남편이랑 같이 사는 것보다 훨씬 즐거워. 가족이니까 사양하지 말라고. 감사합니다. 이런 식으로 실수할 때도 있고 바쁘게 지내는 날들이었지만 결코 괴롭거나 하지는 않았다. 하지만 야, 언제까지 집 방치해둘 건데? 주말에 돌아갈 건데 집을 방치한다니. 청소나 빨래 말이야. 네가 안 하니까 난장판이 되어 있잖아. 그런 건 스스로 좀 할 수 없어? 네가 밖에서 일하는 걸 허락하는 조건으로 집안일은 제대로 해놓기로 약속하지 않았어? 지금은 상황이 다르잖아. 당신 여동생이 지금 힘들게 지내는 거 몰라? 너는 내 아내잖아. 그럼 살고 있던 집을 우선해야 할 거 아니야? 집안일 정도는 좀 알아서 해. 당신 동생 일은 도와주지도 않으면서 잘도 그런 말이 나오나 봐. 나는 매일 일 때문에 녹초가 된다고. 집에서 편하게 지내는 너랑 다르다니까. 됐어. 하여튼 주말까지 못 가니까 당분간 연락하지 마. 정말 하나부터 열까지 다 꼴보기 싫다. 지금 와서 생각해보면 왜 이런 남자랑 결혼했는지 스스로 생각해도 이해가 가지를 않는다. 주말까지 돌아가지 않을 생각이었지만 갈아입을 옷이 부족하다는 것을 나중에 깨달았다. 그래서 다음 날 어쩔 수 없이 집으로 돌아갔다. 얼굴 마주치는 것도 싫어서 남편이 일하고 있을 시간을 노려 현관문을 열었다. 그러자 집은 여러 의미로 말도 안 되는 상황이 펼쳐져 있었다. 당신 진짜 어디까지 막 나가려는 거야? 뭔데? 어제도 말했지만 나 일 때문에 바쁘다고. 아야미 얘기하는 거 아니야. 지금 집으로 돌아왔거든? 뭐? 주말까지 안 온다며? 갈아입을 옷 가지러 왔어. 여기저기 난장판을 만든 것도 놀랍긴 한데 뭐 이건 예상했던 거니까 그렇다 쳐도 침실에 내게 아닌 속옷이랑 구겨진 휴지가 굴러다니는 건 뭔데? 어라? 쓰레기통에는 사용한 콘돔까지 있는데? 이건 누가 봐도 그거 맞지? 보면 알 거 아니야. 상대는? 회사 후배. 그렇구나. 그래서 뭐 더 할 말은 없고? 없어. 오히려 차라리 잘 됐네. 솔직히 그 후배랑 합칠 생각하고 있었거든. 말하는 걸로 보아선 꽤 예전부터 그래왔나 보네. 설마 저번 출장도 알고 보면 불륜 여행이었던 거 아니야? 맞다고 하면 어쩌게? 이제 와서 뭘. 그날 당신은 사고를 당한 여동생한테 관심도 안 가졌어. 이유가 업무라고 해도 충분히 쓰레기인데 설마 불륜 여행이었다니. 적당히 쓰레기여야지. 그래, 할 말 다 해. 어차피 남남이 될 사이니까. 그렇게 이혼 서류 쓰고 쉽게 끝낼 수 있을 거라는 생각은 하지 마. 뭐야, 위자료라도 달라는 말이야? 당연하지. 진짜 극성 많네. 그러니까 바람도 피우고 싶어지는 거 아니야. 쓸데없는 소리 하지 말고 낼 생각 없으면 재판이라도 한번 벌여봐. 그래, 줄게. 뭐 바람을 피우든 안 피우든 어차피 끝날 사이라고 생각하고 있었기에 그렇게 충격적이지는 않았지만 말하는 걸 듣고 정말 터질 뻔했다. 화가 가라앉지는 않았지만 이 이상 할 수 있는 것도 없으니 납득할 수밖에 없다고 생각했다. 그렇게 신우이가 있는 집으로 돌아왔고 고민하긴 했지만 어차피 금방 알게 될 거라고 생각해 아까 일을 다 설명해 주었다. 신우이는 나 이상으로 화를 내었고 맡겨주세요. 그 쓰레기 같은 인간 제대로 한 방 먹여줄 테니까요. 그러더니 어디론가 전화를 한 통 걸었다. 며칠 후 딱 좋은 타이밍에 남편으로부터 연락이 왔는데 이혼에 대해서 여러 가지 할 얘기가 있을 거 아니야. 어디서 한번 보자. 됐어 이제. 위자료는 필요 없고 이혼 서류는 준비해서 기입하고 보내줄게. 그니까 당신은 당신 목만 써서 제출해주면 돼. 뭐야, 무슨 속셈이야 또? 그냥 내가 미안해서 그렇지. 그래, 가장에 대한 감사를 조금이라도 생각하게 되었나 보네. 아니야, 곧 모든 걸 잃게 될 당신에게 위자료까지 받아내기에는 너무 불쌍하니까 그래. 무슨 말이야 그게? 이번 일을 아야미가 아버님께 다 말했거든. 아버님 엄청 화내시더라. 그래서 우리가 살고 있는 집을 팔아버리실 거래. 뭐? 잊었어? 그 집은 아버님 명의잖아. 그니까 아버님 의사만 있으면 바로 팔리는 거야. 어쩔 수 없지. 집 하나 없어지는 거야 뭐. 집뿐만이 아니라 직장도 잃게 될 거야. 당신이 다니는 회사 사장도 아버님이잖아.
나는 후계자라고. 고작 불륜이나 이혼 가지고 그렇게 될 리가 없잖아. 그렇구나. 후계자라고 자부하느라 리스크도 생각 못하고 막 나갔나 보네. 그래, 뭐 불륜이나 이혼 정도로는 어떻게든 됐을지도 모르지. 당연하지. 후계자가 없으면 곤란한 건 아버지라고. 하지만 당신이 아야미한테 보인 태도는 부모라고 해도 도저히 용서할 수 없다고 하시더라. 게다가 내가 헌신적으로 아야미를 돌봐준 것을 엄청 고마워하셨어. 그게 뭐 어쨌다는 거야? 쉽게 말해서 당신은 이제 직장도 집도 유산조차도 한 푼도 없을 거라는 말이야. 나를 후계자 후보로 채용하겠다고 말해주셨거든. 에? 장난하는 거지? 거짓말 같으면 본인한테 직접 물어보시던가. 이렇게 한순간에 모든 것을 잃어버린 전 남편. 동정의 여지는 조금도 없다. 참고로 그 불륜 상대라는 후배는 돈이 없어진 타츠오에게 정이 떨어져 바로 손절했다고 한다. 회사에서 쫓겨난 데다가 집까지 잃은 남편은 그 후로 행방불명이 되었다. 소문에 의하면 박봉인 블랙기업에서 꽤나 고생하고 있다고 한다. 나는 시아버지 회사에 취직해 열심히 일하고 있다. 시누이 간호도 무리 없이 계속할 수 있게 되어 둘이서 즐겁게 지내고 있다. 제 이름은 타이코, 23살 신입사원이에요. 촌스러운 이름에 외모도 못났죠. 주위에서 뚱땡이라고 불리며 괴롭힘 당하던 시절도 있었어요. 다이어트를 안 해본 것도 아니에요. 부모님뿐만 아니라 조부모님까지 저희 가족은 다들 풍채가 크거든요. 아무리 노력해도 현상 유지가 고작이었어요. 하지만 뚱뚱한 몸 때문에 무엇 하나 포기하기 싫었던 저는 열심히 공부하고 외모에도 신경 써서 대학 때는 친구들도 많았고 보람찬 학교 생활을 보낼 수 있었죠. 그리고 대학 졸업 후 어느 회사에 영업직으로 입사했지만 거기서 저는 엄청난 사건에 휘말리고 말았습니다. 그 원인은 제 상사인 쿠스미 씨 때문이었어요. 옷도 잘 입고 얼굴도 예쁜 쿠스미 씨는 일도 아주 잘한다고 들어서 저런 멋진 사람이 되고 싶다는 생각을 입사 초기에 하곤 했습니다. 그리고 한 달 뒤 연수에서 동기들 중 가장 좋은 성적을 거둔 저는 쿠스미 씨가 있는 부서에 배치받았습니다. 신난다! 쿠스미 씨랑 같이 일하다니! 저는 기쁜 마음으로 쿠스미 씨에게 향했어요. 하지만 잊을 수 없는 첫 출근 날, 쿠스미 씨는 저를 본 순간 눈을 동그랗게 뜨며 믿기 힘든 말을 내뱉었습니다. 언제부터 여기가 돼지우리가 됐지? 돼지우리요? 너무 놀라서 저를 모욕하는 말인지도 몰랐어요. 하지만 제가 대답할 새도 없이 쿠스미 씨는 곧장 어디론가 가버렸죠. 남겨진 저는 우선 자리에 앉아서 제 자리에 있는 컴퓨터를 세팅하고 연수 자료를 정리했지만 제 머릿속은 돼지우리라는 말로 가득했죠. 아니, 내가 아무리 뚱뚱해도 그렇지 갑자기 그런 말을 하다니 내가 잘못 들은 거겠지? 더 이상 할 일도 없어서 다시 기운을 내 쿠스미 씨에게 연락을 했어요. 안녕하세요. 제가 할 일은 없나요? 뚱땡이 주제 나한테 연락을 해? 네? 역시 잘못 들은 게 아니었어. 쿠스미 씨가 핸드폰 너머로 저를 혐오하는 게 전해졌어요. 지금 제가 할 일이 없어서요. 그 전에 다이어트나 하는 게 어때? 그런 몸에 양복이 가당키나 하니? 너 안 쪽팔려? 옷이 완전 터질 것 같거든. 죄송해요. 제가 살찌기 쉬운 체질이라. 그런 거 다 변명이야. 사람은 외모가 100%라고. 알겠어? 그런 볼품없는 몸으로 일을 따낼 수 있을 것 같아? 내 말 알아들어? 돼지 마냥 꿀꿀거리면 난 못 알아듣거든? 앞으로 일 열심히 할 테니까. 일 말고 다이어트나 하랬잖아. 뚱땡이들은 말이야, 자기한테만 관대해. 너같이 자기관리 하나도 못하는 못생긴 돼지를 어떻게 믿고 일을 맡기겠니? 전 너무 충격을 받아 머리가 멍했어요. 그래도 그렇지 살쪘다고 이런 말까지 들어야 하나? 그 후로도 쿠스미 씨의 태도는 변함없었고 다른 동기는 직속 선배가 거래처에 동행해주거나 적극적으로 푸시해줘서 착실히 커리어를 쌓고 있는 데에 반해 전 쿠스미 씨 명령으로 서류 정리나 자료 작성을 분담받아서 회사 밖으로 한 발자국도 나갈 수 없었죠. 쿠스미 씨, 부탁하신 자료 완성했어요. 메일로 보냈으니 확인해주세요. 그 자료 필요 없거든? 네? 네가 하도 할 일이 없대서 그냥 준 거야.
그 안건은 이미 다 끝났으니까 자료들 다 파기해. 왜 그런 업무를 시키신 거예요? 그럼 차라리 저도 거래처에 보내주세요. 너 바보냐? 아니, 돼지구나. 너 같은 뚱땡이가 우리 회사 사원증 걸고 돌아다니면 회사 망신이잖아. 우리 회사는 말이야, 미인이 많다고 거래처 사이에서 평판이 좋거든? 근데 거기에 네가 끼면 다른 여직원들한테도 민폐 끼칠 게 뻔하잖아. 알겠으면 얌전히 회사에서 꼴꼴대기나 해. 쿠스미 씨의 폭언에 저는 무너지고 말았어요. 그 다음 날부터 회사에 나갈 수가 없었죠. 결국 저는 인사부와 상담 후 3달 만에 회사를 그만두게 됐어요. 쿠스미 씨가 인사부에 무슨 얘기를 했는진 모르겠지만 일머리 없는 저를 지도했더니 회사에 안 나오더라, 이런 얘기를 했겠죠. 인사부에서도 제가 먼저 연락해서 퇴사하겠다고 말하는 걸 기다릴 정도였으니까요. 회사를 그만둔 뒤에도 밖에 나가는 게 무서워서 하루 종일 방에만 처박혀 살았어요. 그때 제가 퇴사했다는 얘기를 들은 친구 메구미한테 연락이 와서 오랜만에 외출하게 됐죠. 타이코, 오랜만이야. 오랜만이네. 자, 얼른 앉아. 밥 먹자. 여기 빠에야 맛집이거든. 난 밥은 됐어. 타이코, 안색이 안 좋아. 밥은 잘 먹고 있어? 아니. 왜? 그러다가 너 쓰러져. 그게 난 살 빼야 한단 말이야. 타이코, 무슨 일 있었어? 전 메구미에게 예전 회사에서 겪었던 굴욕을 얘기했어요. 그 상사 뭐야? 타이코의 장점은 하나도 모르면서. 내가 장점이 어딨어. 그런 사람 말은 무시해. 타이코는 정말 착한 사람이란 거 난 알아. 다정하고 배려심 넘치고 노력을 게을리하지 않는 사람이잖아. 메구미, 나 어떡하지? 제대로 된 회사에 들어가는 거야. 타이코는 분명 잘 해낼 수 있어. 근데 또 살쪘다고 나한테 일을 안 주면 어떡해. 그런 걱정은 마. 그리고 메구미는 누군가랑 전화를 하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30분 뒤 양복을 입은 멋진 남자가 찾아왔어요. 안녕하세요, 타나카라고 합니다. 타이코, 우리 회사로 와. 어? 영업 쪽 인력이 많이 부족해서요. 부하한테 좋은 사람이 있으면 소개해달라고 했거든요. 분명 회사에 도움이 많이 될 거예요. 그 뒤로 타나카 씨한테서 업무 내용을 듣고 저는 학창시절 경험이나 이전 직장을 그만둔 경위를 설명드리며 마치 면접 같은 시간이 지났습니다. 저희는 타이트하지만 열심히 일하는 사원한테 꼭 보상하는 회사예요. 1시간 동안 대화하면서 타이코 씨가 유능한 인재인 걸 확신했어요. 꼭 저희 회사에 들어오셨으면 합니다. 전 뚱뚱한데 괜찮나요? 체형이랑 일은 아무런 관련이 없잖아요. 그 말에 저는 가슴이 뜨거워졌어요. 이번에야말로 어엿한 사회인이 되겠어. 메구미, 고마워. 잘 부탁드립니다. 그럼 다음 주에 봅시다. 이렇게 저는 메구미가 일하는 회사에 중도 입사를 하게 됐어요. 새 직장은 예전 직장과 달리 입사 직후부터 눈이 돌아갈 정도로 많은 업무를 맡았어요. 처음에는 아무것도 모르는 저를 타나카 씨나 다른 선배들이 동행으로 데려가 주셨고, 고객을 소개받아 그 다음부터는 저 혼자 방문했어요. 상담 결과를 상사에게 보고하고 지시를 받으면서 제가 어느 정도 일에 익숙해지자 어떻게 할지 스스로 판단하라고 말씀하셨죠. 인력이 부족하다는 게 진짜였는지 계속해서 새로운 안건이 저한테 몰려들었어요. 하지만 일의 즐거움과 보람을 느낀 저는 제일 늦게까지 남아서 열심히 일에 몰두했어요. 그런 저를 못생긴 뚱땡이라고 부르는 사람은 한 명도 없었고 다들 최선을 다해 저를 도와주셨죠. 그리고 영업 성적도 점점 올라가면서 자연스럽게 큰 안건도 저한테 맡겨주시게 됐답니다. 제가 있어야 할 곳을 찾았어요. 자신감을 되찾고 어느새 과거 일을 거의 잊게 됐을 무렵, 타이코, 야카마 시푸드 안건도 맡아줄래? 규모가 꽤 있는 곳이니까 믿을만한 사람이 해야지. 그 이름을 들은 순간 전 얼어붙었어요. 야카마 시푸드, 제가 쿠스미 씨한테 괴롭힘 당했던 회사였죠. 그러자 제 안색이 안 좋은 걸 알아챈 타나카 씨가 곧바로 담당자는 다른 사람일 거야. 그래도 무리는 하지 마. 하지만 여기서 거절하면 제가 지는 느낌이 들어서 제가 하겠습니다. 제가 안건을 맡게 됐어요. 당일은 만일을 대비해서 타나카 씨가 동행해 주셨죠. 하지만 담당자를 보고 깜짝 놀랐죠. 안녕하세요. 이아시 쿠스미예요. 어? 어라? 눈이 마주친 순간 전 딱딱하게 굳고 말았어요. 극복한 줄 알았던 트라우마가 순식간에 되살아났기 때문이었죠. 갑자기 우리 회사를 그만두더니 모니로버 커퍼레이션에 입사한 거였어?
쿠스미 씨는 희죽거리며 저를 위에서부터 아래로 훑어봤어요. 넌 여전하구나. 예전 직장에서 어땠는지 잘 모르지만 지금은 저희 회사의 가장 유능한 신입입니다. 어머, 제가요? 천하의 모니로버 코퍼레이션도 이제는 한물 갔나 보네요. 지금 무슨 말씀을 하시는 거죠? 머리도 좋은 사람이 아실 텐데요, 타나카 씨. 사람과 만나는 영업직은 외모가 아주 중요해요. 근데 타이코 씨는 제가 그렇게 기를 쓰고 가르쳤는데도 불구하고 아직도 이렇게 지방덩이를 두르고 있다니 한심하지 않아요? 라며 쿠스미 씨는 소리 높여 웃기 시작했어요. 한마디 해주고 싶었죠. 하지만 너무 화가 나 목소리도 안 나와서 전 새빨간 얼굴로 고개를 숙일 수밖에 없었어요. 나 때문에 타나카 씨가 창피하셨겠지. 죄송스러운 마음이 가득했어요. 하지만 그 다음 순간 타나카 씨의 입에서 엄청난 말이 쏟아져 나왔어요. 그러십니까? 현재 저희 쪽에는 타이코만한 인재가 없어서 아쉽지만 거래는 여기까지 하는 걸로 합시다. 뭐요? 네? 잠깐, 뭐라고? 거래를 그만두다니. 소중한 고객한테 그게 할 소리야? 소중한 고객은 맞지만 저희 소중한 직원을 헐뜯는 고객한테는 일을 받고 싶지 않거든요. 뭐라고? 제정신이야? 우리한테 일을 받는 주제에 일방적으로 이딴 짓을! 거래는 양쪽 회사의 합의가 있어야 성립되는 거죠. 그럼 이만. 당신! 웃기지 마. 어깨에 발도 못 붙이게 악담을 퍼뜨려 줄 테니까. 이만 가자. 네. 저는 필사적으로 눈물을 참으며 상담실을 나섰습니다. 쿠스미 씨가 뒤에서 고래고래 소리를 질렀지만 그런 건 더 이상 신경 쓰이지 않았어요. 타나카 씨, 감사합니다. 근데 정말 괜찮나요? 저 때문에 중요한 안건이... 괜찮아. 저쪽에서 금방 연락이 올 거야. 다음 날 타나카 씨 말대로 야카마시 푸드에서 연락이 왔어요. 쿠스미 씨의 상사한테서 온 연락이었는데 놀랍게도 어제 일을 사죄하러 오겠다는 얘기였죠. 어떻게 된 일이에요? 우리는 야카마시 푸드랑 업계 최저가로 거래하고 있었거든. 우리랑 거래가 끊기면 비용이 엄청나게 불어나겠지. 그 담당자는 그것도 몰랐던 모양이지만 전화가 온 그날 코스미 씨는 겸연쩍은 얼굴로 전화했던 상사와 함께 저희 회사를 찾아왔죠. 이번에 저희 담당자가 큰 신뢰를 범했습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죄송합니다. 본인은 반성하는 기색이 없는데요? 이게 진짜... 고개 안 숙여! 저는 그냥 사실을 말한 것뿐이에요. 영업은 외모가 중요하다는 말 저도 동의합니다. 그렇죠. 하지만 중요한 건 청결함이지 말은 몸이 아니죠. 뿐만 아니라 내면의 아름다움, 겸손함, 성실함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당신은 없는 것 같은데요? 저는 지금까지 열심히 왔어요. 다 들었어요. 담당자 얼굴에 따라 대하는 태도가 천지 차이라면서요? 네? 그게 무슨... 간단합니다. 잘생기면 실수해도 봐주지만 못생기면 일을 잘해도 클레임을 걸어서 담당자를 교체시킨다죠? 너 그딴 짓이나 하고 있었어? 그야 예쁜 저를 상대하려면 잘생긴 사람이 와야죠. 이 마당에 말도 안 되는 논리를 펼치는 쿠스미 씨한테 상사부는 폭발하고 말았죠. 이 자식 당장 입 안 다물어! 결국 그날 이후로 쿠스미 씨는 담당에서 제외됐고 새 담당자와 상사분이 다시 사죄하러 왔습니다. 그때 제가 과거에 겪었던 모욕들을 털어놓으니 아무래도 저 말고 다른 직원들도 쿠스미 씨한테 같은 피해를 입은 것이 조사에서 밝혀졌고 정말 면목이 없다며 고개를 숙이셨죠. 참고로 쿠스미 씨는 갑질과 돈 없는 폭언에 대한 책임을 물어 해고를 당했다고 합니다. 그 뒤로 어떻게 사는지는 아무도 모른답니다. 정의의 승리에 건배! 앞으로도 잘 부탁해. 정말 감사합니다. 앞으로 열심히 할게요. 저는 앞으로 활약할 기회가 많을 거예요. 제 몸매는 여전하지만 그런 건 상관없어요. 어떤 외모라도 노력하면 누군가가 알아줄 거예요. 앞으로도 힘내봐요. 내 이름은 하루미, 29살 주부다. 오늘은 아주 평범한 나에게 일어난 엄청난 사건에 대해 이야기하려고 한다. 1살 연상인 남편 히데카즈와 결혼 3년 차로 큰 탈 없이 평화로운 결혼 생활을 보내고 있었다. 하지만 내가 불임 가능성이 높아 아이는 없었다. 아이를 가지고 싶었지만 무리해서 만들고 싶진 않아서
우선 아이 계획은 보류해뒀다. 그러던 어느 날 남편의 동생인 에미리 아가씨한테서 오랜만에 메시지가 왔다. 새언니, 오랜만이에요. 아가씨, 오랜만이야. 지금 홋카이도에 있는 시댁에서 지내고 있지? 아, 그게 실은요, 언니. 갑자기 남편이랑 이혼하게 돼서요. 지금은 이쪽으로 돌아왔어요. 그랬어? 처음 들었네. 저번 주에 막 집을 나온 참이거든요. 그렇구나. 그럼 지금 친정이야? 아니요. 남편한테 받은 위자료로 집을 구했어요. 지금은 일자리 구하는 중이고요. 그렇구나. 내 도움 필요하면 언제든지 말해. 실은 부탁하고 싶은 일이 있어서요. 이번 주말에 사야카를 좀 맡아주실 수 있을까요? 사야카라면 아가씨 딸? 올해 2살이었나? 벌써 3살이에요. 그렇구나. 벌써 그렇게 컸구나. 맡아줄 수야 있는데 무슨 일 있어? 회사 면접이 있어서요. 친정은 너무 멀어서 맡기기 힘들어서. 그렇겠다. 알았어. 내가 봐줄게. 정말 감사해요, 새언니. 괜찮아. 오랜만에 조카도 만나고 좋지. 그럼 몇 시까지 맡아주면 될까? 혹시 다음날 아침까지 괜찮을까요? 면접 보고 오랜만에 친구들도 만나고 싶어서요. 다음날 아침은 우리도 일정이 있어서 좀 바쁜데. 꼭 좀 부탁드려요. 아이 생기고 나서 편히 쉴 기회가 전혀 없었어요. 알았어. 다음날까지 맡아줄게. 이렇게 나는 아가씨의 딸인 사야카를 돌봐주기로 했다. 나도 아이를 좋아해서 조금 설레긴 했는데 막상 사야카를 만나니 작은 괴물이라 해도 과언이 아니었다. 단순히 말괄량이나 응석바지가 아니었다. 눈에 보이는 건 전부 부수고 좁은 방 안을 힘껏 달려서 넘어질까 가슴이 벌렁거렸다. 스파게티를 해줬더니 손으로 막 집어먹어서 살짝 한마디 했더니 귀가 아플 정도로 엉엉 울어댔다. 사야카한테 하루 종일 휘둘려서 아가씨가 데리러 왔을 땐 녹초가 되고 말았다. 솔직히 너무 힘들어서 2번 다시 돌봐주고 싶지 않았는데. 저번에는 정말 감사했어요. 덕분에 취직도 했고 기분 전환도 잘했어요. 도움이 돼서 다행이야. 저희 애가 말썽을 많이 부렸죠? 엄청 활발하더라고. 나도 이제 나이가 있어서 좀 힘들었어. 그래도 애들은 활발한 게 최고지. 솔직히 저도 돌보기 좀 버거워요. 그러면 다음에 또 부탁드리긴 그렇겠죠? 아니야, 괜찮아. 말갈량이 같아서 귀여운데. 다행이다. 그럼 이번 주말도 부탁드려도 될까요? 어? 실은 친구들이랑 약속이 생겨서요. 제가 다음 달부터 출근해야 하니까 그 전에 축하 파티를 해준다고 그래서요. 그렇구나. 그래서 저번처럼 하루만 부탁해요. 그래, 내가 돌봐줄게. 아가씨는 이렇게 살살 유도해서 또 딸을 나한테 맡겼다. 뭐 알았다고 했으니 별 수 없지. 이번에도 사야카는 변함없이 하루 종일 말썽을 피웠다. 저번엔 늦게 퇴근해서 사야카를 제대로 못 봤던 남편도 오늘은 아침부터 사야카를 보고 깜짝 놀랐다. 그렇게 부부 둘이서 사야카한테 휘둘리며 정신없는 하루를 보냈다. 하지만 다음날 아침, 아가씨, 벌써 9시인데 언제 데리러 올 거야? 사야카도 엄마 보고 싶대. 아, 죄송해요. 새언니한테 말씀드리는 거 깜빡했네요. 뭐를? 실은 친구들이랑 놀다 너무 신나서 갑자기 오사카로 놀러 가기로 했거든요. 오사카? 제가 유니버셜 스튜디오에 가본 적 없다니까 데려가 주겠다며 친구가 억지로 끌고 갔거든요. 지금 신칸센 타고 있어요. 뭐라고? 그럼 사야카는 데리러 안 와? 그게 오늘이랑 내일은 오사카에 있을 거라서 모레까지 돌봐주시는 거 괜찮으세요? 괜찮고 말고 다른 방법이 없잖아. 감사합니다. 이렇게 작은 괴물한테 휘둘리는 시간이 제멋대로 늘어났다. 도중에 몇 번이나 포기하고 싶던지. 그런데 모레까지라고 말해놓고 이런저런 변명을 대면서 결국 나는 무려 4일 동안 사야카를 돌보게 되고 말았다. 그리고 드디어 돌아온 아가씨는 새언니, 정말로 감사해요. 오사카에 재밌는 게 많아서 좀 늦었네요. 너무도 뻔뻔해서 어처구니가 없을 지경이었다. 그리고 그 후 아가씨는 매주 당연하단 듯이 딸을 맡기러 왔다. 양심이 있긴 한 건지. 약속도 없이 찾아와 딸을 억지로 들이밀고 가버렸다. 심지어는 주말뿐만 아니라 어느새 일주일의 절반을 사야카와 함께 지내게 됐다.
그리고 평소엔 자상한 남편도 상황이 심해지자 못 견디겠는지 지금 연락 돼? 바쁘면 나중에 하고. 지금 겨우 낮잠 재워서 한숨 돌렸어. 왜 그래? 요즘 에밀이가 너무 심한 것 같아서 신경 쓰지 말고 따끔하게 한마디 해도 돼. 그러고 싶지. 근데 거절하면 사약아가 어떻게 될지 걱정돼서. 내가 돌봐주지 않으면 혼자 집에서 방치될 것 같기도 하고. 뭐 그렇긴 하지. 근데 염치도 없이 매일 내가 출근한 걸 확인하고 집에 찾아오잖아. 내가 있으면 싫은 소리 들을 게 뻔하니까. 아가씨도 진짜 뻔뻔하고 당돌하다니까. 그냥 솔직히 이기적인 무개념이라고 해도 돼. 어떻게 그런 말을 해. 그래도 가족인데. 자기는 착해도 너무 착해. 그니까 동생이 물고 늘어지지. 미안해. 자기까지 번거롭게 해서. 아니야. 나도 책망하듯이 말했네. 미안해. 다음에 또 오면 내가 따끔하게 한마디 할게. 걔 응석 받아주다가 자기가 쓰러지게 생겼어. 아니야. 지금도 괜찮아. 그래도 제대로 말해야 알지. 있지. 사약아가 이런 성격인 건 아무도 이 애한테 가르쳐주지 않아서 그런 것 같아. 유치원조차 다닌 적이 없잖아. 그러고 보니 맞는 것 같아. 아마 따끔하게 혼내줄 어른이 없어서 그렇게 자란 걸 거야. 사약아의 장래를 생각하면 누군가 그 역할을 해줘야 하는데. 그걸 자기가 하겠다는 소리야? 자기 애도 아닌데 책임 안 져도 돼. 그래도 이렇게 사약아랑 지내다 보니까 그렇게 쉽게 관계를 끊어낼 수 없게 됐거든. 이렇게 된 거 엄마 역할도 좀 해보고 좋지 뭐. 하루미는 나한테 과분한 사람이야. 난 복도 많지. 그래서 난 사약아를 훈육하기로 마음먹었다. 이대로라면 정말 아무도 돌봐줄 수 없는 말썽쟁이가 되고 말 거다. 그렇게 정한 날부터 난 사약아를 엄하게 대하기 시작했다. 엄하다고 해봤자 잘못을 하면 안 된다고 혼을 내는 당연한 일을 할 뿐이지만 말이다. 처음엔 사약아도 떼를 쓰며 울고불고 했지만 생각보다 빨리 내 말을 잘 듣게 되었다. 어쩌면 지금껏 말썽을 피웠던 건 사약아 나름 관심을 달라는 표현이었을지도 모르겠다. 이렇게 우리 집에서 점점 착한 아이로 자라고 있었다. 그렇게 1년이 넘었을 때쯤 사약아는 5살이 됐고 우리가 학비를 내줘서 유치원에도 다니게 됐다. 하지만 갑자기 아가씨가 새로운 폭탄을 던져놓고 갔다. 요즘 사약아가 완전 말을 잘 듣는 거 있죠? 다 새언니 덕분이에요. 원래 착하고 똑똑해서 그렇지. 역시 엄마를 닮아서 그런가? 농담이에요. 하긴 요즘 새언니가 사약아 엄마 노릇을 다 하고 있네요. 그런 말 하면 못 써. 사약아 엄마 역할은 다른 사람이 대신해 줄 수 있는 게 아니잖아. 대신 못 해주면 제가 좀 곤란한데. 무슨 말이야? 실은 저 남자친구 생겼거든요. 그리고 중소기업이긴 한데 사장님 아들이에요. 그거 잘 됐네. 그렇죠. 그래서 절대 놓치고 싶지 않아요. 그렇지. 그런데 그이가 발리에 있는 지사로 발령을 받아서 그쪽으로 가게 됐거든요. 그래서 저도 같이 갈까 해서요. 그래, 지금의 사약아라면 어디서든 잘 지낼 수 있을 거야. 그게 애까지 데려가기는 좀 그래서요. 그래서 일단 저 혼자 가기로 했어요. 그럼 사약아는 어떡하게? 그니까 새언니네 집에서 좀 돌봐주세요. 잠깐만, 거기서 얼마나 지낼 예정인데? 확실하진 않지만 아마 2년 정도일 거예요. 2년? 그렇게 오랫동안 사약아랑 떨어져 지내게? 어차피 인생의 절반은 새언니네에서 지냈으니까 상관없을 거예요. 사약아도 저보단 새언니랑 같이 있는 게 좋을걸요? 그런 문제가 아니잖아. 진심이야? 그럼요. 이런 기회 일생에 한 번 올까 말까인데 제가 사장 부인이 되면 사약아도 더 좋은 환경에서 클 수 있고 장기적으론 사약아를 위한 거예요. 이렇게 말도 안 되는 말을 꺼냈다. 예전부터 무책임한 건 알았는데 이 정도일 줄이야. 물론 나랑 남편이 열심히 설득했지만 귀뚱으로도 안 듣고 결국 사약아를 우리한테 떠넘기고 도망치듯 해외로 가버렸다. 사정이 어떻든 이렇게 된 이상 사약아의 부모가 될 수밖에 없었다. 다행인지 불행인지 본인은 크게 충격받지 않은 모양이었다. 그리고 2년 후 사약아는 초등학교 1학년이 됐고 우리들은 끈끈한 가족이 되었다. 아가씨는 이대로 남자친구랑 외국에서 쭉 살 거라고 생각했는데 어느 날 오랜만이에요. 모레쯤엔 귀국할 것 같은데 곧장 언니네로 갈게요. 응? 우리 집엔 왜 오는데?
당연히 사야카 데리러 가야죠. 2년 동안 맡아달라고 그랬잖아요. 뭐? 애 맡겨놓고 2년 동안 강간무소식이었으면서 이제 와서 뻔뻔하게 엄마 노릇을 하겠다고? 말이 좀 심하시네요. 당연하지. 애를 버린 거나 다름없으니까. 그래놓고 뻔뻔하게 데리러 온다니 웃기지도 않아. 새언니, 나 그래도 언니한테 고마워요. 지금까지 사야카를 소중히 키워주셨잖아요. 그러니 괜히 실랑이 하긴 싫어요. 알겠어요? 어쩌겠다는 거야? 친엄마는 저예요. 법정 싸움으로 가도 상관없거든요. 이렇게 다짜고짜 우리 집에 쳐들어와서 사야카를 데리고 가려고 했지만 싫어! 엄마는 나야! 잔말 말고 이리 와! 아가씨한테 억지로 끌려가게 되자 사야카는 엉엉 울며 나를 찾기 시작했다. 그 순간 정신이 번쩍 들었다. 지금 저 아이의 엄마는 바로 나라는 걸 깨달았다. 우선 아가씨를 겨우 설득해서 돌려보냈다. 그리고 그날 밤 아가씨, 할 얘기가 있어. 뭐예요? 저랑 대화할 시간이 있으면 사야카 좀 어떻게 해봐요. 다음 주에 다시 찾아갈 거니까요. 그때는 울든 소리 지르든 반드시 데려갈 거예요. 아니, 너한테 사야카 절대 못 보내. 말이 안 통하네. 보내고 자시고 걘 원래 내 애라고요. 아니야. 네가 사야카를 두고 해외로 떠났을 때부터, 아니, 어쩌면 그것보다 훨씬 전부터 애 엄마는 나였어. 새언니, 애랑 오랫동안 같이 지내서 정들었나 본데 언니가 뭐라 하든 걔 엄마는 법적으로 나아요. 좋아. 그러면 나도 법정에 나가주겠어. 네가 아이 방치한 거 고발할 거야. 뭐요? 생각해보면 당연하지. 애를 방치해두고 2년이나 잠적했으니까. 그런 게 통할 것 같아요? 난 뭐든 다 할 거야. 이미 변호사도 구해놨어. 재판이든 뭐든 다 할 거야. 근데 그러면 곤란한 건 너겠지? 그런데 애초에 왜 갑자기 아이를 데리고 가겠다는지 궁금했다. 모성애에 눈을 뜬 것도 아닐 테고. 시부모님에게서 걸려온 전화에 그 의문이 풀렸다. 전에 그 남자친구와 헤어졌기 때문이란다. 그래서 아가씨는 부모님 댁에서 신세를 지려고 했지만 아가씨가 저지른 짓은 이미 부모님 귀에도 들어갔고 아버님이 불같이 화를 내며 연을 끊었단다. 갈 곳을 잃은 아가씨는 부모님의 마음을 돌리기 위해서 아이를 이용하려고 한 거다. 손녀랑 길바닥에 나앉았다면 아버님도 받아줄 거라 생각했지만 예상외로 내가 강경한 태도를 보이자 아가씨는 더는 어쩔 도리가 없었다. 그 전에 아가씨는 살 곳이나 내일 당장 먹을 것을 걱정해야 하는 팔자라서 결국 우리 앞에서 모습을 완전히 감추게 되었다. 아마도 앞으로 편하게 살지는 못할 것이다. 내 이름은 노마루 나노, 36살. 이쪽은 남편 소라오. 그리고 올해 10살이 된 딸 사쿠라다. 우리 가족은 남편 일 때문에 서로의 친가에서는 꽤 먼 곳에 살고 있었다. 그런데 딸이 초등학교 4학년이 되기 직전 남편의 전근이 결정. 우연히 시댁에서 출퇴근할 수 있는 거리에 근무지였다. 그래서 남편이 같이 살자고? 그게 당신도 편하잖아. 아니, 전혀. 결혼할 때 그렇게 안 한다고 약속했잖아. 그랬었나? 그랬어. 어머니 나 별로 안 좋아하시는 거 알잖아. 지난 일이잖아. 이제 엄마도 나이 먹고 둥그러지셨을걸. 당신 올해 설날에 못 봤어? 아시다시피 시어머니랑 난 애초에 성격이 잘 안 맞아 기본적으로 자주 교류하지 않지만 손주 얼굴을 1년에 한 번도 안 보여준다고 시어머니가 남편한테 막 연락을 해서 어쩔 수 없이 설날에만 시댁에 아이를 데리고 방문하곤 했다. 10개월 전으로 거슬러 올라가. 너 많이 늙었네. 1년 만에 봤는데 첫 마디가 그거야? 어쩔 수 없어. 이제 반올림하면 30대니까. 왜 당신도 어머님 편 드는 거야? 이제 할머니네. 그 놀리면 본인은 관짝에 벌써 발 하나는 들어가 있는 나이잖아. 엄마 괜찮아? 응, 괜찮아. 멍하니 있지 말고 차라도 가져오렴. 네. 그 후 자기들은 한 번도 일어나지 않고
안주가 떨어지면 만들어 오라고 하고 술이 떨어지면 술병이 손 닿는 데 있어도 부엌에 있는 날 불렀다. 게다가 내가 바쁠 때는 딸한테 술까지 따르라고 했다. 물론 남편은 말리지 않았다. 시어머니는 몰라도 너는 적당히 좀 해. 우리 손녀 머리 너무 길지 않니? 괜찮아. 지금 기르는 거야. 장발 같은 거 안 어울려. 네 엄마 같잖니? 그치만 발레할 때 머리 따으니까 길러야 돼. 거추장스럽게 하지 말고 할머니랑 똑같이 단발로 하자꾸나. 발레 무대에 못 나가니까 싫은데. 귀여운 구석이 없네. 누굴 닮았는지 말할 필요도 없구만. 그 후 딸이 울면서 부엌에 있던 나한테 와서는 자초지종을 설명했다. 나는 너무 화가 나서 한마디 하려고 거실로 갔지만 술 취한 시어머니와 남편은 코까지 크게 골며 자고 있었다. 입에 독약이라도 집어넣고 싶은 기분이었지만 속으로 참을인자를 외치며 간신히 진정하고 그날은 시댁에 머물렀다. 다음 날 둘이 술을 깼을 때 다시 한마디 하러 갔는데 무대 나가려고 매일 열심히 관리하면서 기르고 있는데 애한테 심한 말 하지 마세요. 내가 그랬었나? 그랬어요. 사쿠라 울고 있었다니까요. 거참 시끄럽네. 머리까지 울리잖니. 아유, 미안해. 할미가 잘못했다. 반성하고 계세요? 여보, 엄마도 사과했으니까 이제 됐잖아. 그럼 며느리가 시엄마 구박이나 하고 참. 그러니까 당신은 왜 매번 어머님 편 드는데? 저도 모르게 회상이 길어져서 죄송합니다. 이런 상황에서 같이 살자고 한 거다. 저런 시어머니랑 한 지붕 아래에서 산다니 절대로 그럴 수 없다. 하지만 시어머니는 남편이 고향에 온다는 걸 듣고 당연히 같이 산다고 생각한 모양인지 남편이 같이 사는 건 아니라고 전하자 당신이 받아. 뭐? 노무라 근처로 온다면서 같이 안 살겠다니 그게 무슨 말이니? 말 그대로예요. 지난번 설날 일 아직도 기억하고 있어요. 그 후로도 시어머니는 수화기 너머로 계속 소리를 질렀지만 내가 뚝 끊어버렸다. 이거 엄청 웃기네. 마무리는 당신이지요. 아야, 뭐하는 짓이야. 당신이 나한테 한 짓. 이렇게 해서 짜증나는 시어머니랑 같이 사는 건 피할 수 있었지만 남편이 또 일을 저질렀습니다. 그건 이사하고 일주일 후 간신히 짐 정리가 끝났을 때의 일이었다. 퇴근하고 집에 돌아와 보니 도둑? 이사한 지 겨우 일주일 됐는데? 사쿠라는? 시끄럽구만. 으아! 조용히 좀 하렴. 이웃한테 민폐잖니. 어머니! 짜짜짜. 뭐 하시는 거예요? 어떻게 들어오셨어요? 당연히 복사키로 들어왔지. 복사키? 네 남편한테 하나 만들라고 했다. 처음 듣는데요? 아들 집에 들어오는데 왜 네 허락이 필요하니? 당연히 필요하죠. 엄마. 사쿠라. 우와. 방은 대체 어떻게 된 거예요? 간신히 정리 끝낸 참이었는데. 넌 인테리어 센스 없으니까 내가 배치를 바꿔주려고 했다. 이게 인테리어라고요? 그냥 어지럽히기만 했잖아요. 어머, 내가 시간이 모자라서 아직 안 끝났어. 모처럼 예쁘게 해주려고 했는데 기분 나쁘게. 그럼 인테리어 원래 네 취향대로 되돌리던가. 아니, 최소한 원래대로 해놓고 가세요. 미안, 하지 말라고 했는데 말릴 수가 없었어. 넌 잘못한 거 없어. 더 이상 못 참겠다. 당신 빨리 집에 와. 뭐? 왜? 이거 봐봐. 우와, 이게 뭐야? 도둑이야? 시어머니야. 엄마가 왜? 당신이 나한테 말도 안 하고 복사키 주니까 그렇지. 그게 하나 달라고 하셔서. 그런 건 나한테 먼저 말했어야지. 뭐야, 그렇게 화 안 내도 되잖아. 엄마도 나쁜 맘 먹고 그런 것도 아니고. 이게 나쁜 맘 먹고 한 게 아니라고? 그럼. 당신 바보야? 빨리 집 와서 도와줘. 왜? 나 일해서 피곤한데. 일하고 와서 피곤한데 이런 꼴 본 내 입장도 돼봐. 싫어. 오늘 엄마 집서 잘래. 뭐? 당신이 정리해놔.
왜 나 혼자 치워? 난 그런 거 못하니까. 야, 소라오. 소라오! 피망같이 머리가 텅텅 비어선. 엄마, 나도 같이 치울게. 아, 미안해, 사쿠라. 결국 그날 자정 넘어서까지 딸이랑 같이 정리를 하게 됐고 우리들은 녹초가 됐다. 터무니없는 짓을 하는 시어머니는 물론 거기에 편승하는 남편도 지긋지긋하다. 다행히 난 정직원 신분이라 딸 하나 정도는 설령 양육비를 못 받아도 키울 수 있다. 그런 걸 생각하면서 잠이 들었다. 그 후 더 최악인 일이 생길지도 모른 채. 비명소리를 듣고 놀라 벌떡 일어났다. 사쿠라! 눈앞에 있던 건 가위를 든 시어머니. 그리고 발레 모델을 위해 기르고 있던 머리를 잘려 창백해진 딸의 모습이. 이걸로 할머니랑 똑같이 단발이네. 뭐하는 짓이에요? 나도 모르게 시어머니한테 달려들어 침대로 밀어 넘어뜨렸다. 아이고, 이게 뭐하는 짓이니? 지금 손녀한테 뭔 짓거리 한 거야. 사쿠라가 열심히 기르던 머리를 마음대로 자르다니. 예쁘게 잘라줬잖니. 시어머니한테선 술 냄새가 풀풀 났다. 아무래도 술 취한 상태에서 우리 집까지 온 것 같다. 난 곧바로 남편한테 연락했다. 처음엔 전화를 안 받았지만 받을 때까지 계속 걸자. 이 시간에 뭐야? 아까 난 정리 안 한다고 했잖아. 당신 엄마가 또 와서 사고 쳤으니까 빨리 와서 데려가. 뭐? 엄마가 왜? 안 오면 경찰 부를 거야. 내 엄포에 싫다고는 못하고 남편은 마지못해 차를 몰고 바로 집으로 왔다. 시어머니한테서 복사키 빼서 맘대로 우리 집 와서는 사쿠라 머리까지 잘랐다고. 아무리 남편이라도 이번엔 화를 내줄 거라 생각했는데. 뭐야, 어차피 머리는 또 자라잖아. 아, 그래? 이제 됐다. 다시 깨끗해졌네. 아, 다시 가기도 귀찮고 그냥 여기서 잘까? 당장 나가! 으아! 여보! 이거 열어줘! 미안해, 사쿠라. 내일 미용실 가서 한번 상담해보자. 할머니도 아빠도 용서 못해. 사쿠라. 엄마, 따끔한 맛을 보여주자. 사쿠라 말대로 이대로 그냥 이혼하는 건 나도 성이 안 찬다. 알겠어. 본때를 보여주자. 그렇게 우리들은 일치 단결해서 복수를 준비했다. 여기에 살면서 남편은 매주 금요일마다 고향집에 가서 시어머니가 사주는 술과 안주로 술판을 벌였다. 그리고 시어머니는 술에 취해선 우리 집에 와서 말썽을 피웠던 것이다. 우리들은 그걸 역이용하는 계획을 짜기로 했다. 결전은 다음 주 금요일. 두고 보라고. 이 할미가 왔다. 아니 참 정말 센스가 없다니까. 내가 또 인테리어 바꿔줘야겠네. 오라. 저번에 잘라줬을 텐데. 머리 어떻게 된 거니? 할머니 무시하는 거니? 인사도 안 하다니. 너네 엄마는 평소 가정교육을 그렇게 시키던? 응? 봤구나. 으아! 거기서. 우와! 오지마! 우와! 그냥 옷 앞뒤 뒤집어 입은 건데 이건 가발, 그리고 입에는 케첩. 엄마 쪽은 잘 됐으려나? 한편 난 그때 남편이 있는 시댁에 가 있었다. 엄마 뭐 하는 거야? 머리 자를 시간이야. 여보, 이게 뭐야? 얌전히 있어. 지금부터 쓸데없는 털을 예쁘게 잘라줄 테니까. 하지마, 위험하잖아. 호라, 자기 엄마한테 딸 머리는 자르게 하고 부인인 나한테 자기 머리는 못 자르게 해? 헤어스타일 이상하게 되잖아. 나 내일 출근이야. 뭐라는 거야? 머리카락은 안 자를 건데? 뭐? 그럼 뭘 자르려고? 쓸데없는 털이라고. 잠깐 기다려. 여보, 잠깐만. 이런 거 해본 적 없는데 잘할 수 있으려나? 움직이지 마. 위험하니까. 당신 부탁이니까 그만해. 괜찮아. 금방 또 자라니까 털은.
누가 당신 밑에 털 건드린대? 아침까지 이렇게 해두긴 좀 그런 것 같아서 묶은 걸 풀고 곧바로 집으로 돌아갔다. 사쿠라! 엄마, 어땠어? 잘하고 왔어. 나도 성공. 좋아, 가자. 응. 뻗어있는 둘은 내버려두고 우리들은 차를 타고 멀리 있는 내 친정으로 향했다. 부모님한텐 미리 대강 얘기를 해놔서 별말도 없이 우리들을 반겨주셨다. 다음 날 화가 난 시어머니가 연락을 해왔지만 당신이 한 짓은 엄연한 범죄예요. 딸이 열심히 기르던 머리를 맘대로 잘랐으니까. 더 이상 뭐라고 하면 경찰에 신고할 거예요. 그렇게 말하자 영문 모를 소리를 질렀다. 그리고 당신이 애지중지하는 아들이랑은 이혼할 생각입니다. 잘 됐네요. 매년 늙기만 하는 귀엽지도 않은 며느리 이걸로 안 봐도 되니까요. 단 그동안 당신들한테 입은 피해는 위자료로 한 푼도 빠짐없이 받을 거예요. 그러곤 전화를 끊어버렸다. 그 후 난 변호사를 통해 남편한테 이혼을 요구, 위자료 200만 엔과 사쿠라의 양육비 월 5만 엔을 청구했다. 시어머니는 그걸 알고 엄청 분개했고 재판을 하도록 수라오를 압박했지만 정작 본인은 내가 한 복수에 엄청 겁을 먹고 거절했다간 다음엔 진짜로 잘려! 라며 고분고분 요구를 받아들였다. 그렇게 해서 우리들은 지금 친정에 살면서 사쿠라도 근처 학교로 전학시켰다. 사쿠라 미안해. 발레 발표회 못 나가게 돼버려서. 아니야 괜찮아. 여기서 다시 발레 학원 다닐 테니까. 괜찮지? 당연하지. 다시 머리를 기르기 시작한 사쿠라. 다음엔 절대 그런 일 생기지 않게 하겠다고 다짐했다. 참고로 그 후 남편은 우리들이 살던 집에서 나와 시어머니랑 같이 살기 시작했는데 예전 생활에 적응해 있던 남편에게 있어 게으른 시어머니와의 생활은 고통 그 자체인 모양이다. 가끔 놀러가는 정도면 몰라도 계속 살려니 빨래, 식사, 청소 등 기본도 안 되어 있으니까 괴로울 거다. 자기 엄마가 이런 사람이었나? 그제서야 깨달은 모양이다. 뭐 이걸 계기로 집안일도 좀 할 수 있게 되겠지? 아주 고소하다. 앞으론 딸과 둘이서 행복하게 살려고 한다.